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불과 1시간 전 부모님께 25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기쁨에 울고 있었다. 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회사로 달려가 그를 놀라게 해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 문 뒤에서 나는 오히려 충격적인 놀라움을 듣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나의 남편이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세상은 좁았지만 충만했다. 우리가 사는 작고 낡은 월세, 빌라를 중심으로만 돌아갔기에 좁았고 어린 아들 하준이의 웃음으로 가득했기에 충만했다. 그날 아침도 수백 번의 아침처럼 나 이수민은 직접 끓인 계란죽을 하준에게 먹이고 있었다. 하준이가 잡아당겨 늘 입던 편안한 티셔츠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5살 된 이 작은 소녀는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피로의 이유이자 모든 행복의 원천이었다. 남편 김민주는 새벽부터 이미 출근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그를 믿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전 삶에 지쳤던 마음의 마지막 남은 조각들로 그를 사랑했다. 우리는 빠듯하게 살았다. 민주는 부동산 회사의 주니어 매니저였다. 그의 월급은 월세, 공과금, 그리고 일상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했지만 저축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착한 민준과 건강한 하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민준이 와서 새로운 가족을 주기 전까지 나는 홀로 지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액정이 여러 군데 금이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 민준이나 내가 나가는 주간 종교 모임에 어머니들 외에는 나에게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 되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겁고 전문적이며 낯설었다. 네, 저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수민 씨. 저는 박현우입니다. 박현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자 내 심장은 잠시 멈췄다. 어머님, 그 이름은 공식적으로 불린 것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저희 어머님이여.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이수민 씨, 진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지금에야 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장기 투자 자금을 예치해 두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숨을 쉴 시간을 주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자금요? 무슨 자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내 기억은 몇 년 전에 소박한 장례식으로 돌아갔다. 나 말고는 몇몇 이웃들만 있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사모님. 하지만 그분은 매우 영리하셨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극비리에 보호된 투자 형태로 따로 떼어두셨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단독 상속인인 당신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님. 무슨 뜻이죠? 상대방에게서 참을성 있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수민 씨,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투자, 자금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모든 세금과 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순수 금액은 250억 원입니다. 내가 들고 있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250억 원이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귀가 윙윙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닭의 귀 또한 들어 과있다. 닭에 궁공다시 닭에 주저앉았다. 변호사님, 지금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속삭였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수민 씨,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주민등록 정보가 자주 바뀌더군요. 다행히 마침내 등록된 당신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사모님께서 지급 서류에 서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와 바닥에 앉아 우는 나를 보았다. 나는 즉시 눈물을 닦고 미소 지으려 애썼다. 엄마 괜찮아, 아가. 엄마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박 변호사와 곧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붕 떠 있었다. 250억 원. 나는 속으로 이 숫자를 반복해서 말했다. 가장 미친 꿈에서조차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였다. 집을 살 수 있었다. 월세가 아닌 진짜 집을. 하준이가 뛰어놀 마당이 있는 집을. 하준이를 최고의 학교에 보낼 수 나는 민준을 도울 수 있었다. 그래, 민준, 나의 남편.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쳐있던 민준의 얼굴이 즉시 떠올랐다. 상사에 대한 그의 불평, 자본금 문제로 항상 막혀있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그의 꿈. 이제 그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었다. 새로운 열정이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당장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오늘 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이 행복을 지금 당장 그와 나누고 싶었다. 아직도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나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웠다. 그리고 하준이를 씻기고 그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하늘색 작은 폴로 셔츠였다. 나 자신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중요한 모임에 입던 가장 좋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고르고 향수를 조금 뿌렸다.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았다. 기쁨으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서두르는 나를 보며 하준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작은 어깨를 잡았다. 우리 아빠한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러 갈 거야. 아가, 아주 큰 선물이야. 이 다음에 우리 삶은 바뀔 거야. 나는 방금 전에 감격스러운 눈물 때문에 목이 살짝 잠긴 채 말했다. 나는 즉시 온라인 택시를 호출했다.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민준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는 분명 놀랄 것이다. 그는 나를 껴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행복해서 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것이다. 밝은 미래. 우리가 전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 택시가 도착했을 때 나는 하준이를 안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차에 탔다. 택시 안에서 나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하준이의 뺨에 입을 맞췄다. 엄마는 하준이를 사랑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민준의 회사로 가는 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평소에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매 순간이 가슴 설레었다. 나는 무릎에 앉은 하준이를 꽉 껴안았다.
택시 창밖의 하늘은 더 푸르게 보였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분. 나는 민준을 상상했다. 어쩌면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어려운 숫자나 고객들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곧 그 모든 짐이 그의 어깨에서 덜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덜어줄 것이다. 택시는 높이 솟아있는 사무용 건물 앞에 멈췄다. 유리창에는 하늘이 반사되어 있었다. 이곳은 민준의 세상이었다. 나에게는 조금 낯선 세상이었다. 나는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다. 민준은 항상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쁘고 사무실은 아이가 놀 장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하준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로비로 들어섰다. 바닥은 우리의 그림자를 반사하는 반짝이는 대리석이었다. 깔끔한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을 한 여성 접수원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나의 수수한 옷차림, 단정한 치마,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하준이를 훑어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최대한 친절하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몸이 건조하게 들리는 어조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를 만나러 왔어요. 제 남편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접수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김민준 씨요. 약속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내예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나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부분에서 살짝 속삭였다. 접수원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15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준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갔다. 우리를 위로 올려주는 그 철제 상자 안에서 내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하준이는 조금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빠, 오래 걸려. 그가 칭얼거렸. 참아, 아가. 곧 아빠 만날 거야. 나는 그를 달랬다. 엘리베이터 문이 15층에서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두꺼운 카펫이 우리 발소리를 흡수했다. 나는 민준의 사무실이 복도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1년 전 회사에서 열린 가족 방문 행사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나는 뛰려고 하는 하준이를 달래며 천천히 걸었다. 민준의 사무실에 가까워질수록 단단한 나무와 불투명 유리 패널로 된 그의 사무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렸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안의 소리가 새어나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깊고 경쾌한 웃음소리.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 웃음은 낯설었고 차가운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회장님, 내가 알기로 민준의 아버지는 나처럼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상사를 부르는 호칭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준이에게 입술에 손가락을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귀를 문에 조금 더 가까이 댔다. 더 굵고 나이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좋아.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마침내 그녀에게 연락했군. 정확합니다. 민준이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멍청한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수민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 그녀는 지금쯤 은행에 가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바보처럼 행복하게 울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다. 수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멍청한 변호사.
그는 박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1. 250억 원. 정말 환상적인 액수지. 박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민준, 자네가 그동안 아주 잘 해냈어. 그녀와 결혼하고 어렵게 사는 척 연기하고 대단한 연기였어. 늙은 목소리가 작은 웃음과 함께 말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갑자기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물론이죠, 최 회장님. 민준이 이름을 불렀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금을 감시해 왔습니다. 만기가 되기를 기다렸죠. 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사랑에 빠져 있죠. 그는 다시 웃었다. 그가 나에게 청혼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웃음.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웃음.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럼 다음 계획은 뭐지? 그녀가 위임장에 서명한 후에는 최 회장님이 물었다.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몇 옥타브 낮아진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당연히 제가 전부 차지해야죠. 그 돈 전체를 해외 계좌로 옮길 겁니다. 그 후에는 수민과 그 애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저 짐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와 이혼하고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 다시 거리의 노숙자로 만들 겁니다. 그의 말이야. 민주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 아니야. 제 생물학적 아들은 맞지만 저는 그 애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애는 수민을 저에게 묶어두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내 몸은 얼어붙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하준이는 나의 떨림을 느끼고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추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방 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내가 들은 것은 오직 귀에서 고통스럽게 울리는 내 심장 소리와 그들을 쫓아내 짐, 거리의 노숙자라고 울려 퍼지는 민준의 목소리뿐이었다. 내가 사랑과 신뢰 위에 쌓아 올린 세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괴물이었다. 그는 이 유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그의 게임 속 장기 아래 불과했다.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너무 심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아팠다. 이것은 배신의 고통이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 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굳어진 채로. 하지만 나는 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지금은 안 된다.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 하준이는 나를 혼란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다행히도 엄마를 감싸고 있는 공포를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하준이를 단단히 안고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걸어갔다. 뛰지 않았다. 나는 남아있는 존엄성을 가지고 걸었지만 내 안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로비를 지나는 내내 아까 그 접수원이 내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건물에서 나와 서울의 뜨거운 거리로 돌아왔지만 나는 추위를 느꼈다. 너무나 차가웠다. 나는 집에 가기 위해 다른 택시를 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았다. 하준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우리의 작은 세상이 방금 폭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깜짝 선물. 그래, 나는 민준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았다. 택시가 우리 월세 빌라 앞에 멈췄을 때도 나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 고통을 대체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 뒤에는 하나의 결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할 것이다. 나는 나의 역할을 연기할 것이다. 그가 그동안 그의 역할을 연기했듯이 그가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면 나는 그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세상을 빼앗았으니 나는 그의 세상을 빼앗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사는 월세 빌라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딸깍 소리가 윙윙거리는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렸다. 하준이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결이 내 목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좁은 우리 방으로 데려가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눕혔다.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잠시 동안 나는 그곳에 굳어져 서서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존재였다. 그는 아까 사무실 로비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유일한 이유였다. 하준이는 죄가 없었다. 하준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방금 내가 들었던 목소리의 그 남자. 자신의 아들을 도구이자 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남자는 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다. 나는 방을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예전에는 나의 성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구석이 거짓말을 상기시켰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 나는 그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너무나 진심으로 웃으며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알고 보니 나는 가장 멍청한 여자였다. 나는 화장실로 걸어갔다. 테두리가 조금 녹슨 낡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말라 있었다. 남아있는 눈물은 없었다. 그 눈에서 내가 본 것은 새로운 무언가였다. 차가운 무언가. 거울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여자는 내가 알던 이수민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파괴된 여자였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다른 무언가가 건설되고 있었다. 분노가 그 기반이었다. 나는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듯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나는 평범하게 보여야 했다. 부서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배우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면 나와 내 아들은 민준이 계획한 대로 거리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일상은 바뀌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오늘 아침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부엌. 마치 1000년이 지난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야채와 닭고기를 꺼냈다. 나는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칼은 날카로운 정확성으로 양파를 갈랐다. 나는 민준의 얼굴을 상상했다. 모든 칼질은 나의 분노의 파편이었다. 모든 다짐은 나의 맹세였다. 그는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요리와 육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주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위협받을 때 한 어머니가 가지는 힘을 과소평가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매운 제육볶음을 요리했다. 요리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평소에는 나를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끼게 하던 냄새. 오늘은 그 냄새가 나를 메스껍게 했지만 나는 계속 요리했다. 나는 오늘 밤 그에게 나의 가장 좋은 독을 대접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미소였다.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하준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나의 처형인이 돌아오기를.
내가 사랑했고 동시에 증오하는 그 남자를 기다렸다. 저녁 8시 정각. 나는 그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해, 수민. 진정해. 하준이를 위해서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그 목소리. 아까 문 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승리의 웃음으로 가득 찬 목소리. 나의 파멸을 계획했던 목소리.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여보. 웬일로 늦었어? 나는 평소처럼 그에게 걸어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았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키스. 미안, 자기야. 회장님이랑 갑자기 회의가 있었어. 너무 피곤하다. 그는 불평했다. 회장님. 최태성. 가엾은 내 남편.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자, 내가 저녁 준비해 놨어. 여보, 먼저 씻고 와. 그래야 상쾌하지. 와,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챙겨준다니까. 그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화장실로 걸어갔다. 그가 씻는 동안 나는 식탁을 차렸다. 그의 앞에 접시를 놓을 때 내 손은 약간 떨렸다. 나는 자신을 통제해야 했다. 민준이 나왔다. 상쾌해진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는 식탁에 앉았다. 와, 매운 제육볶음이네. 내가 이거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 그 미소는 가짜였다. 나의 미소만큼이나 가짜였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침묵은 오직 수저와 포크 소리만으로 깨졌다. 나는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다. 하지만 억지로 넘겼다. 자기야, 왜 그래? 말이 없네.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제 때가 되었. 나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을 응시했다. 예전에는 나를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눈. 나는 시작했다. 나의 연기를. 여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까 참았던 눈물이 이제 고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주는 즉시 경계했다. 왜 그래, 수민?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위조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이게 엄청난 소식이라. 무슨 소식인데? 그가 호기심을 가장한 어조로 물었다. 대단한 배우였다. 나는 마치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숨을 멈췄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변호사요.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가 완전히 숨기지 못한 탐욕의 번득임이었다. 변호사? 무슨 일이야? 나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게 두었다. 여보, 알고 보니 아버님이 나에게 유산을 남기셨대요. 이제야 지급될 수 있는 유산이래요. 유산. 민주는 놀란 척했다. 얼마나? 1,000만 원. 2,000만 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250억 원이요.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놀란 연기는 거의 완벽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였다. 뭐라고? 그가 속삭였다. 100. 얼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수민? 농담 아니에요. 여보. 250억 원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감격해서 우는 척했다.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여보. 우리 삶이요. 잠시 후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그는 나에게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꽉 껴안았다. 너무 세게 껴안아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 세상에, 자기야, 이건 정말 대단해. 그가 소리쳤다. 그는 내 몸을 빙글빙글 돌렸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부자 됐어.
수민, 우리 부자 됐다고. 나는 그의 포옹을 받아주었다. 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댔다. 나는 그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탐욕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엄청난 혐오감을 참았다. 이 포옹은 뱀의 감싸 안음처럼 차갑고 치명적이었다. 이건 우리의 행운이야, 자기야. 하준이의 행운이야. 그는 이제 내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며 다시 말했다. 우리의 행운. 그래, 그는 이 행운을 오랫동안 계획해왔다. 그는 포옹을 풀고 내 양어깨를 잡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심지어 가짜 눈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리 집 살 수 있어, 자기야. 호화로운 집. 더 이상 이 좁은 월세 빌라에 살 필요 없어. 그리고 하준이, 우리가 그를 해외 최고의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나는 여전히 행복에 겨워 흐느끼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나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해. 수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 자기는 투자나 법에 대해 잘 모르잖아. 바로 그 미끼가 던져졌다. 저는 정말 몰라요. 여보. 무서워요. 나는 나약한 여자인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그는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모든 걸 처리하는 걸 도와줄게. 내가 맡을게.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해. 나 믿지, 자기야?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 거짓말쟁이의 눈, 배신자의 눈. 물론이죠, 여보.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여보를 전적으로 믿어요. 당신은 제 남편인데 제가 세상에서 당신 말고 누구를 믿겠어요? 그는 만족한 듯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 그는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나는 민준 옆에서 잠들었지만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작게 코를 골았다.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승자의 잠이었다. 반면에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내 생각은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전략을 짰다. 모든 단계,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다.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과 최 회장 같은 두 명의 교활한 남자와 혼자 싸울 수 없었다. 나는 동맹이 필요했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 민준은 명랑하게 일어났다. 그는 샤워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출근하기 전에 나를 2번 안아주었다. 그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이런 큰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좀 알아볼게, 자기야. 나중에 믿을 만한 공증인과 약속을 잡을게.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내 얼굴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나는 문을 잠갔다. 나는 방금 일어난 하준이를 달래고 아침 식사를 먹였다. 하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집중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박 변호사님, 나는 낮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장 만나야 해요. 하지만 변호사님 사무실은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기밀입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다. 좋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럼 홍대 인근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후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서둘러 준비했다. 하준이를 옆집 이웃인 윤정 이모님에게 구청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잠시 맡겼다. 나는 택시 대신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를 호출했다. 나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나는 붐비는 작은 커피숍에 도착했다. 완벽한 장소였다. 아침의 소란 속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미 구석에 앉아 있었. 그의 앞에는 한 잔의 블랙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는 두꺼운 태안경을 쓴 깔끔한 중년 남성으로 똑똑해 보였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았다. 심장이 뛰었다. 이수민 씨,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박 변호사님.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변호사님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유산 문제입니까? 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변호사님, 제가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것. 끔찍한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의 사무실로 갔던 여정. 문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 최태성의 이름. 그들이 나의 모든 돈을 가져가고 나와 하준이를 버리려는 계획.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박 변호사의 얼굴은 차분함에서 놀람으로 그리고 마침내 침울함으로 변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최태성, 그가 속삭였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를 아세요? 내가 물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수민 씨,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의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가장 큰 사업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당신 어머님의 회사를 간접적으로 파멸시킨 장본인입니다. 당신의 어머님은 결코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몸이 차가워졌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된 복수였다. 민주는 단순한 장기알이 아니었다. 그는 최태성이 보낸 군인이었. 이수민 씨, 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 자금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지만 그러면 민준 씨가 의심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민준 씨 몰래 지금 당장 그 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지급받나요? 당신의 전쟁 자금입니다. 사모님, 박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은 맨손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스파이요? 내가 속삭였다. 사립탐정입니다. 박 변호사가 정정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그는 민준 씨와 최태성을 추적하고 그들의 은행 계좌, 자산, 심지어 그들의 다른 범죄 증거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즉시 민준의 사무실에서의 대화로 향했다. 그들의 웃음, 역겨움이 다시 나를 휘감았다. 하세요, 변호사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는 싸지 않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5억 원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당신과 저만 아는 당신 이름에 새 계좌에 넣을 것입니다. 5억 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 이제 그것은 시작하기 위한 돈일 뿐이었다.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 저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저는 증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증거입니까? 그와 이혼하기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저를 파멸시키려 계획했던 것처럼요. 박 변호사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내 얼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좋습니다. 이수민 씨. 우리는 이 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줄 것입니다. 나는 다른 감정을 안고 그 커피숍을 떠났다.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명확한 목표로 대체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이수민이 아니었다. 나는 전사였다. 며칠 후 박 변호사는 나의 비밀 계좌가 우리의 운영 자금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이재훈이라는 사립탐정과 만남을 주선했다. 나는 서울 시내의 허름한 호텔 로비에서 재훈 씨를 만났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이수민 씨?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이것은 사진입니다. 나는 그에게 민준의 사진과 박 변호사에게서 받은 최 회장의 오래된 사업 뉴스 기사 사진을 주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특히 최 회장이요. 저는 그들의 모든 연주를 알고 싶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매일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들키지 마세요. 나는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요리를 했다. 나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멍청하고 순진한 아내의 역할을 다시 연기했다. 민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달콤해졌다. 그는 종종 나에게 꽃과 초콜릿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물고기를 낳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상어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일주일이 흘렀고 민준이 언제 위임장에 서명할 것인지 초조하게 묻기 시작했을 때 재훈 씨의 첫 번째 보고서가 나의 비밀 이메일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짧았고 사진 한 장과 몇 줄의 문장만 있었다. 사진은 민준과 최 회장이 새로운 고급 건설 프로젝트 현장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재훈 씨의 메모가 있었다. 타깃 김민준은 방금 프로젝트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태성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계좌에서 민준과 최태성 이름의 해외 개인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력한 돈 세탁 징후입니다. 나는 사진을 쳐다보았다. 돈 세탁. 그러니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범죄자였다. 게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러웠다. 그리고 나는 방금 나의 첫 번째 무기를 찾았다. 다음 몇 주는 가장 지친 체스 게임이었다. 한편으로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으로 변했다. 그는 일찍 퇴근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나 하준이의 새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밤에는 내 발을 마사지해 주었고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살 고급 자동차, 수영장이 있는 큰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계 일주 휴가에 대해. 그는 천국을 그렸지만 나는 그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접촉은 차갑게 느껴졌고 그의 모든 달콤한 말은 내 귀에 뱀의 씩씩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유혹에 넘어간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세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참을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능한 한 태연한 척하며 묻곤 했다. 그래서 자기야. 그 박 변호사 언제 만날 수 있어? 빨리 이 일 처리해버리자. 나는 항상 대답이 있었다. 참아. 여보. 박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서류가 너무 많대. 상속세도 처리해야 하고 복잡하대. 아니면 박 변호사님이 다른 고객 일 때문에 출장 가셨대. 여보, 그분이 자산은 안전하다고 했으니 우리 그냥 기다리자. 내가 시간을 지연시킬 때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짜증의 번득임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다시 가짜 미소로 그것을 덮기 전에 아, 그래. 그럼 기다려야지.
하지만 빠를수록 좋잖아, 자기야. 빨리 이 좁은 집에서 이사 갈 수 있게. 그는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그의 연기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나와 박 변호사, 재훈 씨는 조용히 일했다. 재훈 씨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나의 비밀 이메일로 들어왔다. 민준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최 회장을 만나는 사진, 프로젝트와 새로운 자금에 대해 논의하는 도청된 전화 통화 기록. 그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위장으로 사용하여 분명히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재훈 씨의 보고서는 내가 이미 짐작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들의 잘못된 관리와 부패로 인해 자금이 부족했다. 그들은 신선한 자금 투입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들은 나의 유산이 필요했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민준의 프로젝트 이사 승진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태성이 그들의 더러운 돈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나의 유산까지 흘려보내기 위한 완벽한 위치에 민준을 배치하는 방법이었다. 압박은 더욱 커졌다. 나는 영원히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 수민, 왜 이렇게 느려? 일부러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냐? 그가 어느 날 밤 비난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끼를.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나는 좁은 우리 거실에서 민준 옆에 앉았다. 나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 민준은 즉시 경계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껐다. 왜 그래? 자기야? 박 변호사 있잖아. 나는 고개를 숙여 옷자락 끝을 만지작거렸. 저는 여보한테 미안해요. 여보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느린 박 변호사 때문에 돈을 묶어두고 있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봐, 괜찮아, 자기야. 이해해. 아니요, 여보. 내가 말을 잘랐다. 저는 당신 아내예요. 저는 당신을 지지해야 해요. 제가 박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운영 비용으로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님이 비상자금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는 마치 세상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10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10억 원? 네. 나는 부끄러워하는 척했.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하지만 저는 여보가 그 돈을 먼저 사용해서 여보가 필요한 일에 쓰거나 우리 투자의 초기 자본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보가 돈 관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보를 전적으로 믿어요. 여보. 이것은 나의 가장 큰 도박이었다. 나는 그에게 엄청나게 큰 미끼를 던졌다. 그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남편을 알았다. 나는 그의 탐욕을 알았다. 민주는 그의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는 즉시 나를 꽉 껴안았다. 세상에, 자기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야. 물론이지.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것은 우리의 계획을 정말 빠르게 진행시킬 거야. 그럼 여보 계좌로 이체해드릴까요?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 당연하지. 내일 처리해줘. 그냥 내가 쓰는 월급 계좌로 이체해. 그는 내 이마에 여러 번 키스했. 약속할게, 자기야. 이 돈은 몇 배로 불어날 거야. 내가 당신과 하준이를 왕과 왕자처럼 살게 해줄게. 믿어요, 여보. 나는 뱃속의 메스꺼움을 참으며 속삭였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물론 혼자가 아니었다. 박 변호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 나는 내 사촌으로 위장한 그의 조수와 동행했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 10억 원이 나의 유산 계좌에서 민준의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 그날 밤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나와 하준이를 데리고 비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예전에는 밖에서 보기만 했던 식당이었다. 그는 가장 비싼 음식을 모두 주문했. 이건 시작에 불과해, 자기야. 그는 주스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잔을 들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위해 나는 말했다. 민준이 몰랐던 것은 박 변호사와 재훈 씨가 이미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다. 민준의 계좌는 24시간 내내 감시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돈이 입금된 지 정확히 이틀 후 재훈 씨가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 10억 원은 민준의 계좌에 오래 머물지 않았. 그는 그것을 집이나 차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었다. 민준은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거의 전부를 이체했다. 재훈 씨의 보고서는 매우 명확했다. 자금 흐름은 최 회장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짜 공급업체 계좌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작은 부분은 최 회장의 해외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다. 재훈 씨가 이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계좌였다. 민준은 투자하고 있지 않았. 그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범죄 구멍을 막기 위해 내 어머님의 유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돈 세탁에 자금을 대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다. 미끼가 물렸다.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덫에 걸렸다. 이제 낚싯줄을 당길 시간이었다. 10억 원의 미끼가 완전히 삼켜진 후 민주는 더 편안해졌다. 그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너무 쉽게 내주는 멍청한 아내. 그는 더 이상 남아있는 유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는 바빴다. 나는 그가 바쁘다는 것을 알았다. 재훈 씨의 보고서는 그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숨겨진 장소가 아닌 그들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최 회장을 자주 만났다. 그들은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더러운 돈이 자리 잡고 경계를 늦추게 할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완벽한 아내였다. 나는 요리를 했고 미소를 지었으며 민준을 왕처럼 섬겼다. 한편 무대 뒤에서 나의 팀은 일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 문서를 준비했다. 재훈 씨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그리고 나는 최종 전투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했다. 7째 날 민주는 큰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왔다.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환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셔. 심장이 뛰었다. 그가 나를 만난다고? 왜요? 나는 놀란 척 물었다. 그분이 우리의 투자 계획에 대해 들으셨고 당신의 관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 그분이 우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안하고 싶어 하셔. 남아있는 당신의 유산을 단기간에 몇 배로 불릴 기회. 나는 깜짝 놀란 척했다. 정말요? 여보? 그래, 내가 말했잖아. 10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민주는 내 어깨를 잡았다.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그의 사무실에서. 수민, 내일이 우리의 큰 날이야. 내일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뭘 가져가야 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긴장한 시골 아내의 역할을 하며 물었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 당신 자신만 데려와. 그리고 아마도 유산 관련 서류만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내가 다 말할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얌전히 앉아있기만 해. 알겠지?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여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박 변호사와 재훈 씨에게 연락했다. 내일 오전 10시 최 회장 사무실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을 했다. 나는 나에게 진지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크림색 블레이저를 입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여자는 차분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하준이가 칭찬했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키스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아가. 민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 산 비싼 정장 차림으로 깔끔해 보였다. 그는 성공한 임원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파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는 최 회장의 건물에 도착했다. 민준의 사무실과는 다른 건물이었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비즈니스 지구의 중심에 높이 솟아 있었다. 우리는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최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은 매우 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었다. 최 회장은 거대한 나무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보였다. 그는 민준보다 나이가 많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위험 있어 보였다. 아, 민준. 그리고 이분이 이수민 씨겠군. 그가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앉으시오. 나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았다. 민준은 내 옆에 앉아 긴장했지만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자, 이수민 씨. 최 회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최근에 횡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 민준 씨는 똑똑한 남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 그중 작은 일부를 아주 잘 투자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게 웃었다. 그 10억 원은 이번 주에 이미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일 240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민준이 나를 살짝 팔꿈치로 쳤다. 나는 최 회장을 쳐다보았다. 회장님께서 어떤 기회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 당신은 남은 자금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매우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입니다. 6개월 안에 당신의 돈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물론 당신은 민준 씨가 당신을 대신하여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적인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공증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우리 앞 커피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맨 위에는 전적인 위임장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사모님,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공증인이 펜을 내밀며 말했. 민준은 활짝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인해, 자기야. 이게 우리의 꿈이야. 나는 펜을 들었다. 내 손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고 최 회장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가짜 공증인을 쳐다본 후 나는 펜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 민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왜 그래, 자기야? 무슨 문제 있어? 저는 여기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최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명해야 할 더 시급한 다른 서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또 무슨 서류야? 수민? 농담하지 마. 저는 농담하지 않아요. 민준 씨. 내 목소리가 바뀌었. 더 이상 나약하거나 두려워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오직 차갑고 무미건조한 어조만이 있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사무실 문이 열렸. 민준과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재훈 씨와 서류 가방을 든
두 명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누구야? 너희들. 보안 요원 불러.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제 손님들입니다. 내가 말했다. 나도 일어섰다. 민준 씨, 최 회장님. 이분은 박현우 변호사님, 제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재훈 씨, 제 사립탐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가리켰다. 독립적인 회계 감사관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나를 유령이라도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수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여보. 나는 내가 가져온 가방에서 민준이 유산 서류라고 생각했던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위임장 위에 테이블에 던졌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들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이 제 어머님의 오랜 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이 돈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민준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말을 이었다. 내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울려 퍼졌다. 제가 지난주에 이체한 10억 원이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돈을 당신들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돈 세탁 흔적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너무나도 멍청하게 그 돈을 최 회장님의 케이먼 제도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이 회계 감사관들이요. 나는 가리키며 말했다. 이미 그 자금 흐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민준 씨가 저와 하준이를 거리로 내쫓겠다고 말했던 그의 사무실 전화 통화를 포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당신들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소파에 쓰러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러니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그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 두 분은 곧 체포영장에 서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최 회장님, 김민준 씨. 저희는 당신들을 사기, 공모, 돈 세탁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은 모든 혐의에 직면하거나 지금 당장 협조하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멍청한 아내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당신, 민준이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지은 미소였다.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에요, 여보. 저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 목을 매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방금 전까지 넓게 느껴졌던 방이 갑자기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았다. 몇 초 전만 해도 왕좌에 앉은 왕처럼 보였던 최 회장은 이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교차했다. 반면에 민주는 산송장처럼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백했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구석에 있던 공증인의 가짜 미소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도대체 뭐야? 최 회장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너희들이 누군데 내 허락 없이 내 사무실에 들어와. 보안요원을 불러. 소리 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최 회장님,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지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위임장 서류 뭉치, 바로 옆 커피 테이블 위에 자신의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당신 고객의 아내에게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수민 씨에게서요. 나는 신경 안 써. 최 회장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무단 침입했고 이 탐정의 녹음은 불법이야. 너희들은 내 사생활을 침해했어. 내가 너희 모두를 고소할 수 있어. 그러세요. 조용했던 재훈 씨가 이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제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얻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은 공인 감사관에게는 공개 데이터이며 대화 녹음은 민준 씨 본인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절대. 재훈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멍청하게도 제가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을 모르고 최 회장님이 주신 새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요. 당신의 모든 채팅 백업과 음성 녹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기본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멍청한 녀석. 멍청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탐욕스럽고 너무 자신감이 넘쳤을 뿐입니다. 당신처럼요. 최 회장님. 민준은 마침내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애원하는 표정이었다. 이것은 그가 연기하는 또 다른 역할이었다. 피해자의 역할. 수민. 자기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최 회장님이, 그분이 나를 강요했어. 그분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자기야.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내 손을 뒤로 뺐다. 그만해요, 민준. 나는 차갑게 말했. 당신의 연기는 끝났어요. 아니야, 자기야. 이건 연기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하준이를 사랑해. 내가 한 모든 일은 그건 우리를 위해서였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훌륭한 배우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당신 사무실 문 뒤에서 서서 최 회장님에게 내가 돈을 얻은 후에 나와 하준이를 거리로 내쫓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였나요? 민준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 문장은 그의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당신이 당신 자신의 아들을 짐과 도구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그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해서 한 말이었나요? 민준. 나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당황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10억 원이요. 나는 그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당신은 그것이 투자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그것을 당신들의 더러운 프로젝트의 구멍을 막는데 즉시 이체했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였나요? 그만. 최 회장이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헛소리야. 너희들의 가정 문제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민준, 네가 모든 것을 처리했잖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네 문제야. 그는 민준을 버리려 했다. 비참한 광경이었다. 민준은 그의 멘토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회장님,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 김민준, 너는 그저 하급 직원일 뿐이야. 안타깝네요, 최 회장님. 이제 정장 차림의 감사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열고 노트북과 몇 개의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자금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수민 씨의 10억 원은 실제로 3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80%가
K먼 제도의 당신 개인 계좌에 도착했습니다. 이 계좌 번호로요. 감사관은 최 회장의 얼굴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체 전표에는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은 방금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다. 자신의 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본 민주는 더욱 절망했다. 수민, 나는 함정에 빠졌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악할 줄은 몰랐어. 나는 웃었다. 유머 없는 메마른 웃음. 당신이 몰랐다고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수년 동안 계획했잖아요. 당신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저와 결혼했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변호사가 나서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가 이수민 씨의 유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민주는 혼란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박 변호사는 재훈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 씨는 다른 파일을 하나 더 꺼냈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를 추적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산이 지급되기 훨씬 전에 당신은 나쁜 습관이 있었더군요. 당신이 일했던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는 습관이요. 당신의 예전 부동산 회사 말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최 회장님이 당신을 승진시키기 전에 당신은 거기서 돈을 횡령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요. 당신을 감옥에 보낼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감사관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습게도 당신은 이수민 씨의 10억 원 중 일부를 예전 회사에서의 횡령 흔적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최 회장님의 회사로 옮기기 전에 당신의 기록을 깨끗하게 하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에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 나의 앞이 아닌 차가운 바닥 위에.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 그러니 나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류들이요. 나는 테이블 위에 증거 뭉치를 가리켰다. 이것이 저의 위임장입니다. 저의 삶을 되찾고 당신들 두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할 위임장입니다. 나는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희는 위층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민준과 최 회장은 얼굴을 들었다. 혼란과 공포가 역력했다. 누구야? 누가 올라와? 최 회장이 당황하여 물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쳐다보았다.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네요. 제가 이 파티에 몇 분 더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박 변호사나 감사관들이 아니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사복을 입은 몇몇 수사관들을 뒤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수사팀장이 말했다. 저희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최 회장님과 김민준 씨. 저희 사무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적으로 변했다. 방을 가득 채웠던 최 회장의 권위는 경찰관들의 차가운 법의 기운으로 대체되며 증발해버렸. 명령하는 데 익숙했던 최 회장은 이제 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모욕이야. 최 회장이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야. 내가 전화할 거야. 누구에게든 전화하셔도 됩니다. 회장님, 나중에 사무실에서 하세요. 수사팀장이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손짓했고 두 명의 경찰관이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분노하는 최 회장에게 집중된 동안 나는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같았다. 그는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 교활함, 자신감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에 질리고 비참한 남자만 남아있었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일어서라고 했을 때 민주는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나를 찾았고 마침내 나의 눈에 고정되었다. 바로 그때 그가 움직였다. 그는 저항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몇 걸음 기어 다녔고 마침내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수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그는 내 옷자락 끝을 잡고 꽉 움켜쥐었다. 수민,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가 흐느꼈. 눈물과 콧물이 그의 얼굴에 뒤섞였다. 예전에는 내가 숭배했던 잘생긴 얼굴이 이제는 역겨워 보였다. 제발, 수민.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내가 돈에 눈이 멀었어. 나는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차가웠다. 제발, 자기야. 하준이를 생각해. 우리 아들. 당신은 그가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것을 원해. 당신은 당신 아들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있어? 그는 하준이를 사용하려 했다. 그가 가진 마지막 무기. 나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하지만 그가 내 속삭임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살짝 쪼그려 앉았다. 당신이 감히 지금 하준이 이름을 입에 담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내 목소리 톤에 움찔했다. 당신이 우리를 거리로 내쫓으려 계획했을 때 당신은 하준이를 생각했나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 그를 짐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었어, 수민. 그건 최 회장님이 내 마음에 독을 넣은 거야. 나는 하준이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똑바로 일어섰. 내 옷자락에 대한 그의 움켜짐은 얼룩처럼 느껴졌다. 놓아줘.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안 돼. 안 돼.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제발, 수민,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변할 것을 약속해.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250억 원이 있잖아. 우리는 멀리 떠날 수 있어. 우리 셋만. 제발, 자기야, 부탁이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완전히 배신했던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는 성인 남자. 나는 그의 뒤에 서 있는 경찰관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우리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민준. 내 목소리는 조용해진 방에 명확하게 들렸다. 당신은 지금 나를 배신한 것을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야. 그는 올려다보았다. 그의 젖은 눈이 나를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잡혔기 때문에 우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당신의 후회는 가짜야. 당신의 사랑만큼이나 가짜야. 우리의 결혼 생활만큼이나 가짜야.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 당신은 단지 당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후회할 뿐이야. 나는 세게 당겨 그의 움켜짐에서 내 옷을 빼내어 그가 뒤로 밀려나게 했다. 하준이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없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당신 같은 사기꾼, 도둑, 그리고 비겁한 배신자와 함께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변호사님, 나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를 데려가세요. 두 사람 모두 데려가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그의 동료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민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축 늘어졌다. 최 회장님도요. 최 회장은 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이제 체념한 듯 보였. 그는 자신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관들은 그들 둘을 방 밖으로 호송했다. 박 변호사, 재훈 씨, 그리고 감사팀은 그들의 짐을 챙기고 수사팀에게 초기 증거를 넘겼다. 나는 방에서 먼저 걸어나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나 최 회장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위층 복도를 걸어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 변호사가 나를 따라왔다. 이수민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메인 로비에서 열렸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민준과 최 회장이 붐비는 로비를 가로질러 호송되고 있었다. 모든 직원, 모든 손님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그들은 쳐다보았고 바로 그때 마지막 드라마가 펼쳐졌다. 최 회장은 아마도 수치심과 분노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서 뒤따라오던 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최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울려 퍼졌다. 멍청하고 무능한 녀석. 네가 내 순진한 아내를 잘 처리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미 무너진 민준이 폭발했다. 내 잘못이라고?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잖아. 당신이 이게 쉬울 거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탐욕스러웠잖아. 늙은 깡패, 비겁한 사기꾼, 전 멘토와 제자, 전 범죄 동맹이었던 두 남자는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황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기 전까지 거의 몸싸움을 벌일 뻔했다. 그것은 굴욕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강력했던 남자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몰락하는 모습. 나는 엘리베이터 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이 그 수치스러운 싸움에 집중된 동안 나는, 이수민은 그들이 순진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숙한 여자는 걸어나갔다. 나는 그 건물의 큰 유리문을 통과했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울의 뜨겁고 먼지 나는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내가 숨쉬었던 가장 신선한 공기였다. 나는 잠시 동안 인도 위에 서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박 변호사나 재훈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이웃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윤정 이모님. 안녕하세요. 네, 저 수민이에요. 제 일이 끝났어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준이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호출하고 길가에서 기다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아들에게, 나의 새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은 끝났고 내가 승리했다. 민준과 최 회장이 체포된 후의 며칠은 조용한 폭풍이었다. 뉴스는 모든 경제 매체에서 터져나왔다. 최 회장 스캔들 프로젝트, 수천억 원 투자 사기, 주니어 매니저, 아내를 속여. 민준과 최 회장의 얼굴은 어디에나 실렸지만 성공한 경영진으로서가 아니라 수갑을 찬 피의자로서였다. 나와 하준이는 다행히 스포트라이트에서 안전했다. 박 변호사는 신속하게 나와 하준이를 안전한 서비스 아파트로 옮겼다. 기자들의 추적에서 멀리 내가 버리고 온 뱀의 껍질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월세 빌라에서 멀리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더러운 과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것에 맞서야 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의 이름과 단 1초도 더 묶여있고 싶지 않았다. 내 예상과는 달리 민준은 감옥 뒤에서 저항하려 했다. 그는 그의 남은 가족들이 고용한
저렴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간을 끌고 자신이 피해자이며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는 심지어 결혼 생활 중에 얻은 자산으로 나의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가정법원에서 그의 변호사는 민준이 좋은 남편이었으며 결혼 생활 중 얻은 자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박 변호사가 나섰다. 박 변호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증거를 재생했을 뿐이다. 오디오 녹음. 내가 유산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간돈 나와 민준의 목소리 녹음, 그리고 그가 최 회장과 함께 웃으며 나를 멍청하다고 불렀을 때의 그의 사무실 문 뒤에서 녹음된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가 나와 하준이를 거리로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판사는 폐쇄된 법정에서 그것을 들었다. 판사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이혼 소송은 그날 바로 승인되었다. 하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넘어왔다. 법원은 또한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준은 영원히 나와 하준이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민준의 이름은 하준이의 출생 증명서에서 보호자로서 삭제되었다. 법적으로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도 아니었다. 형사소송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재판이었다. 최 회장은 비싼 변호사 군단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것을 민준에게 전가하려 했다. 민준은 반대로 비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최 회장의 압력과 위협 아래 있었다며 피해자 카드를 쓰려 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고용한 법의학 감사팀은 모든 것을 공개했다. 10억 원의 자금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은 너무 깊이 밝힌 낚싯바늘이었다. 그들은 그 돈이 어떻게 내 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흘러가고 페이퍼 컴퍼니로 쪼개진 다음 마침내 최 회장의 해외 개인 계좌에 도착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돈 세탁 공모의 완벽한 흔적이었다. 나의 증언이 절정이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고 차분하고 확고했다. 나는 박 변호사의 전화부터 시작하여 나의 행복, 그리고 민준의 사무실 문 밖에서 떨고 서 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날 밤 민준이 말했던 모든 거짓말을 이야기했다. 모든 가짜 포옹, 모든 달콤한 약속.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검사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 계획적인 사기, 횡령, 공모, 돈 세탁. 그의 범죄 목록은 길었다. 판사의 판결이 낭독되었다. 최 회장은 이 모든 것의 주범으로서 20년 징역형과 남은 재산을 모두 소멸시키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이름은 망가졌다. 그리고 민준, 나의 남편, 전 남편, 그는 내가 덮으려 했던 예전 사무실에서의 횡령을 포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었다. 나를 속이고 돈 세탁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년. 하준이는 그의 아버지가 풀려날 때 20살이 될 것이다. 나는 그날 법정을 떠나면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복수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내 가슴의 짐이 덜어졌다. 몇 달이 흘렀고 나와 하준이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그 유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호화로운 집이나 스포츠카를 사지 않았다. 나는 좋은 위치에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샀다. 나는 하준이를 최고의 유치원에 등록시켰다. 우리 삶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편지를 받았다. 민준에게서 온, 감옥에서 온 편지. 그는 여러 페이지를 썼다. 후회, 사과, 그리고 자신이 변했다는 맹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코란을 읽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그는 나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단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편지를 구겼지만 다시 펼쳤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혼자 그 교도소에 갔다. 나는 붐비고 시끄러운 면회실에 앉아 두꺼운 유리와 인터폰으로 분리된 채, 그리고 그가 나왔다. 칙칙한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내가 본 남자는 내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말랐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칙칙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그는 나를 보고 그의 눈에 즉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인터폰으로 달려갔다. 수민, 수민, 당신이 왔어. 세상에, 당신이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야. 아니, 수민. 나는 미안해. 그가 흐느꼈다. 매일 밤 나는 기도해. 나는 후회해. 정말 후회해. 맹세해. 나는 최 회장에게 눈이 멀었어. 나는 후회한다고? 내가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무미건조했다. 인터폰을 통해 이상하게 들렸다. 그래, 그래. 후회해. 하나님께 맹세코, 수민. 나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는 그를 응시했다.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면서. 나는 당신의 후회를 들으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민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단 한 가지를 위해 여기에 왔어. 그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뭐든 말만 해, 수민. 나는 당신이 알았으면 해. 내가 말했다. 나와 하준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당신 없이 너무 행복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당신이 알았으면 해. 앞으로 15년 동안 당신이 이 감방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결코 만질 수 없는 일, 250억 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결코 살지 못할 편안한 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결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수민,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의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을 거야. 나의 가장 좋은 복수는 이것이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나의 가장 좋은 복수는 나의 삶이야. 당신의 거짓말의 잔해 위에 내가 세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결코 그 일부가 되지 못할 삶. 수민, 기다려. 가지마. 그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는 유리를 쾅쾅 두드렸다. 하준이는 어떻게 지내?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와 이야기하게 해줘. 그는 내 아들이야. 나는 출구에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말했다. 그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로 성장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단 한 방울의 독도 물려받지 않도록 확실히 할 거니까. 나는 인터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았다. 나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그 면회실을 걸어나갔다. 나는 뒤에서 그의 좌절과 후회 가득한 비명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는 내 뒤에서 닫히는 철문의 소리에 점점 작아졌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장은 닫혔다. 2년이 흘렀다. 2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을 재건하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날 아침 서울은 맑았다. 나는 이수민은 작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수수한 평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나는 깔끔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크림색 블레이저,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내 앞에는 수십 명의 초대 손님, 아이들,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듣고 있었다. 내 뒤에는 4층짜리 새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다채로웠다. 벽은 밝게 칠해져 있었고 옆에는 넓은 놀이터가 있었다. 정문 위에는 희망의 어머니 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 심장이 약간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행복의 고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감히 속삭이기만 했던 내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꿈과 기도로 세워진 희망의 어머니 재단 개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쳐다보았다. 내 눈은 이제 7살이 된 하준이,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이자 하준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전 이웃인 윤정 이모님 옆에 앞줄에 앉아있는 하준이에게 닿았다. 하준이는 그의 작은 손을 나에게 흔들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2년 전 내가 말을 이었다.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축복이 저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아주 큰 임무였습니다. 기자들은 더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저는 거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내가 말했 탐욕, 배신, 그리고 거짓말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거리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리 말했습니다. 저는 싸울 힘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250억 원. 나는 그 숫자를 크게 불렀다. 환상적인 숫자, 궁궐, 고급 자동차, 그리고 낭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숫자.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내 뒤의 건물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돈, 이 유산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저는 그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희망의 어머니 재단은 내가 설명했다. 저와 같이 한때 혼자라고 느끼고 숨을 곳이 없었던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미혼모들, 여성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 헌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거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훈련, 법률 지원,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 나는 무대 옆에 서 있는 박 변호사를 보았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친구, 수석 고문이었고 이제 재단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말했다. 우리의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그들이 파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행복입니다. 개소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연설 후 나는 돌아다녔다. 나는 기부자들에게 인사했다. 나는 이제 재단의 새 기숙사에 살고 있는 고아들을 안아주었다. 나는 하준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마음껏 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밝고 자신감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 그의 눈에는 트라우마의 흔적이 없었다. 행사가 거의 끝났을 때 박 변호사가 나에게 다가와 주스 한 잔을 건네주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이수민 씨,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농담했다. 나는 웃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변호사님 없이는 제가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참, 그런데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약간 진지했다. 최근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법무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최 회장님이요? 어젯밤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만족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이제 내가 단단히 닫아버린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리고 민주는요? 내가 물었다. 그는 다시 항소하려고 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번 달에 20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당신이 하준이 사진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요. 그는 감옥에서 뉴스를 통해 이 재단에 대해 들었더군요. 나는 그네를 타고 있는 하준이를 쳐다보았다. 그냥 거기 있게 하세요, 변호사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창살 뒤에서 보도록 하세요. 그가 만든 폐허 위에서 제가 무엇을 건설했는지, 그가 얕봤던 그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가 이제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하세요.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수민. 그는 거기서 썩어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자신의 모든 결정을 후회하며 그는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후회는 그의 문제였다. 엄마, 하준이가 나에게 달려와 내 다리를 꽉 껴안았다. 그의 옷은 흙놀이로 약간 더러워져 있었다. 이봐, 용감한 우리 아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흙 묻은 뺨을 닦아주었다. 놀이 즐거웠어? 응. 정말 즐거웠어. 엄마, 내가 누나들이 꽃 심는 거 도와줬어. 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이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이것이 나의 복수였다. 온전한 행복. 나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나는 햇빛 아래 굳건히 서 있는 재단 건물을 쳐다보았다. 나는 단지 재단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을 재건했다. 나는 비극으로 가득했던 유산을 희망으로 가득 찬 유산으로 바꾸었다. 민주는 나에게서 250억 원을 빼앗고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의 끝이었다.